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깊고 깊은 골짜기에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사옵니다. 워낙 첩첩산중이라 나라님도 그 존재를 잊고 호랑이가 담배 물고 소일 삼아 어슬렁거리는 그런 두매산골이었지요. 이 마을에 참으로 기이한 사내아이가 하나 태어났으니 그 이름은 돌쇠라 하였사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느 아이의 서너 배는 됨직한 우량하였던 돌쇠는 자라면서 그 덩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져만 갔습니다. 10살이 되자 웬만한 어른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20살이 되어서는 마을에서 가장 큰 초가집 처마에 머리가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손은 소뚜껑만 하고 발은 절굽공이만 하여 맞는 신발이 없어 늘 지프로 대충 얽어매고 다녔지요. 목소리 한 번 내면 장독대 항아리가 덩달아 웅웅 울릴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거대한 덩치를 보고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저런 거인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하루에 먹는 밥이 우리 식구 열흘 치는 되겠다. 필시 무슨 요물에 씌었거나 산신령의 장난일게야. 허나 돌쇠는 그 우람한 덩치와는 달리 마음결이 비단처럼 곱고 심성이 지극히 선한 사내였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남의 집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면 혼자서 개울물을 막아 물기를 내주었고 장정 여럿이 끙끙대며 옮겨야 할 통나무도 혼자 번쩍 들어다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 말이 없고 순박하기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돌쇠에게는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의 밥을 해먹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돌쇠의 밥그릇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먹는 것만 봐도 어미는 배가 부르다만 이놈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니 늘 좋은 것 하나 못해줘서 이 어미는 속이 상하는구나. 그러자 돌쇠는 커다란 손으로 제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힘을 더 많이 써서 쌀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효심이 깊은지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크나큰 우환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지리산을 호령하는 외눈박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놈은 보통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영물에 가깝다 할 만큼 교활하고 사나워서 산에 나무하러 간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고 외양간의 소를 하룻밤 사이에 물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장정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관아에 알려도 군사를 보내주기까지는 하세월일 터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요물을 잡아야 한다. 몇몇 용기 있는 사내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향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호랑이 꼬리도 보지 못한 채 헛걸음만 하거나 되려 목숨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의 바로 옆집에 사는 김영감네. 외동딸 꽃분이가 밤중에 변소에 갔다가 그만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갈기갈기 찢긴 꽃분이의 옷가지와 핏자국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김영감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딸아, 아비가 미처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 원수를 어찌 갚는단 말이냐. 마을은 이제 공포를 넘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남자들도 둘 이상 짝을 짓지 않으면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에는 음산한 바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돌쇠의 눈빛이 그날따라 이글거렸습니다. 늘 바보처럼 허허실실 웃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창고에서 자신이 평소 장작을 팰 때 쓰는 거대한 참나무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 허벅지만 한 굵기의 길이는 웬만한 장정의 키만 한 몽둥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놀라 다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돌쇠야 아가, 너 지금 무얼 하려는 것이냐? 설마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가려는 게냐?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마저 이르면 이 어미는 어찌 살라고.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큰 덩치로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야 합니다. 꽃분이의 원수도 갚아야 하고 더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몸이 크고 힘이 셀 뿐입니다. 이 힘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을 향해 몽둥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산이 또 다른 거대한 산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돌쇠는 성큼성큼 걸어 싸웁니다. 산 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겁에 질려 울던 꽃분이의 얼굴과 슬픔에 잠긴 마을 사람들의 모습만이 가득했지요. 참나무 몽둥이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을 읽을 줄도 몰랐고 바람의 냄새로 동물의 위치를 알아내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남다른 덩치와 무쇠 같은 힘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고든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산의 가장 높은 곳,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바위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온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의 외눈박이 짐승아, 게 있느냐? 사람을 해친 죄를 물으러 내가 왔다. 썩 나와서 내 몽둥이 맛을 보거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나뭇가지에 앉아 졸던 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르고 바위 틈에 숨어있던 작은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숲의 정적이 깨지며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외눈,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외눈박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느 호랑이의 배는 됨직한 거대한 몸집에 털은 쇠솔처럼 뻣뻣했고 외눈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호랑이는 감히 자신의 영역에 들어와 고함을 치는 인간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울부짖으며 돌쇠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목줄기를 끊어버릴 기세였지요. 허나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짠타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놈이로구나. 생긴 꼴을 보니 신보도 고약하게 틀림없겠지. 어서 덤벼라. 오늘 내 놈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호랑이는 땅을 박차고 화살처럼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번개같이 휘두르는 앞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서슬퍼렇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거대한 몸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지만 호랑이는 이미 다른 쪽으로 몸을 날린 후였습니다. 제법 날래구나. 허나 그 잔재주로 나를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돌쇠는 다시 한번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이번엔 정면이 아닌 뒤를 노렸습니다. 훌쩍 뛰어올라 돌쇠의 등을 덮치려는 순간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빙글 돌려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호랑이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크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군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산의 왕으로 군림하며 한 번도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지요. 충격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호랑이는 다시 일어나 더욱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쇠의 팔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질긴 가죽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파고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돌쇠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물었느냐? 이제 놓아주지 않겠다. 돌쇠는 팔을 문 호랑이를 그대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공중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버둥거렸지만 소뚜껑만 한 돌쇠의 소나기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호랑이를 그대로 바닥에 세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넘어진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놈의 축생, 내가 감히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와 행패를 부려. 꽃분이는 왜 해쳤으며 김영감 내 손은 왜 물어갔느냐.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돌쇠는 몽둥이는 내려놓고 주먹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쇠망치로 내려치듯 묵직한 주먹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던 호랑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깨갱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왕이라 불리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매맞고 벌벌 떠는 가엾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을 때리던 돌쇠는 숨을 헐떡이는 호랑이를 보고 주먹을 멈췄습니다.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는 문득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을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지요. 그는 질긴 칡넝쿨을 끊어와 호랑이의 목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삐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마을로 가서 내 죄를 직접 빌어야겠다. 어서. 호랑이는 처음에는 버티며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칡넝쿨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몽둥이 찜질을 더 당해봐야 말을 들을 테냐. 그 서슬 퍼런 호통에 질렸는지 호랑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눈에서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공포의 밤을 보낸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돌쇠가 어깨에 몽둥이를 맨 채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그토록 마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외눈박이 호랑이가 마치 순한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쩔쩔매며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는가 싶어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장이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돌쇠 아닌가? 자네 뒤에 있는 저것은 필시 그 호랑이가 아닌가? 돌쇠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로 호랑이를 끌고 와 털썩 주저앉히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장 어르신. 이놈이 바로 그 요물입니다. 제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았으니 이제 다시는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돌쇠의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거대한 사내와 그 앞에 엎드린 거대한 호랑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사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마을 광장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사옵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담벼락 뒤에 숨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고 아낙네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장정들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손에 몽둥이며 괭이를 들고 멀찍이 서 있었지요. 그때 피눈물을 흘리던 꽃분이의 아비 김영감이 군중을 헤치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쥔 낫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돌쇠야, 내 딸의 원수를 저리 산채로 끌고 오면 어찌한단 말이냐. 당장 내 손으로 저놈의 목을 베어 우리 꽃분이의 한을 풀어야겠다. 김영감은 이성을 잃고 호랑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도 옳죠. 죽여야 마땅하지. 하며 동조했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김영감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저라고 왜 어르신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놈을 죽여버리면 그저 목숨 하나로 모든 죄가 끝나는 것뿐입니다. 돌쇠는 땅에 엎드린 채 낑낑거리는 호랑이를 발로 툭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놈을 죽도록 부려먹어 평생토록 마을을 위해 속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벌이 아니겠습니까? 꽃분이가 살아서 했어야 할 일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놈이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 요물에게 내리는 더 큰 벌이자 우리에게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는 참으로 기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죽여서 원한을 푸는 것보다 살려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었지요. 이장이 곰곰이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저놈의 힘을 우리 마을을 위해 쓴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허나 저 사나운 짐승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돌쇠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단단히 길을 들여놓겠습니다. 만약 이놈이 다시 말썽을 피우면 그때는 제 손으로 직접 가죽을 벗겨 어르신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 놈의 이마에 있는 점이 꼭 우리 집 바둑이 같구나. 오늘부터 내 이름은 점박이다. 알겠느냐? 이제부터 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줄 알아라. 산의 왕이었던 호랑이가 점박이라는 하찮은 이름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박이는 그 말이 모욕적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돌쇠의 기세에 눌려 끙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점박이에게 멍에를 지워 밭을 갈게 했습니다. 소 67마리가 달라붙어도 힘들 법한 묵정밭을 점박이는 혼자서 갈아엎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렸지만 그때마다 돌쇠의 불호령과 몽둥이 찜질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놈의 점박아, 밭고랑이 뱀 기어가는 자국 같구나. 똑바로 못할까? 크르릉. 어쭈 아직도 내가 산의 왕인 줄 아느냐? 쟁기질이 끝나면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알아라. 그러면 점박이는 언제 으르렁거렸냐는 듯 꼬리를 내리고 묵묵히 밭을 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두둑에 빙 둘러앉아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가 밭 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구경거리였지요. 밭갈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점박이를 데리고 산에 가 나무를 해왔습니다. 점박이의 등에 집채만 한 나무단을 싣고 어기적 내려오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땔감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돌쇠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아들의 상처난 팔뚝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 어미의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아느냐. 그래도 이렇게 장하게 돌아와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니 죽은 내 아비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돌쇠는 그저 제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뭐리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점박이가 있으니 밭일도 사냥도 걱정 없습니다.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맛있는 것 많이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을 요물이라 수군대던 시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점박이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돌쇠가 점박아 오늘 저녁은 멧돼지 사냥이다 하고 외치면 점박이는 산으로 달려가 멧돼지를 몰아왔습니다. 덕분에 마을 잔칫날이 잦아졌고 아이들의 얼굴에도 기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점박이는 마을 어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놈이 떡 버티고 있으니 늑대나 여우 같은 다른 삿된 짐승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차츰 익숙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점박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멀찍이서 돌멩이를 던지며 점박아 이놈 하고 놀려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점박이는 귀찮다는 듯이 꼬리만 한번 휘저을 뿐 본체만체했습니다. 한때 지리산을 호령하던 산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덩치 큰 일 잘하는 가축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돌쇠와 점박이 덕분에 마을은 전례 없는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이 기묘하고 신기한 소문이 깊은 산골짜기를 넘어 인근 고을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데, 산골 마을의 기이한 소문, 즉 거인이 호랑이를 소처럼 부려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마침내 이웃 고을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현감은 성이 변이요 이름은 학출이라 하였는데, 성품이 지극히 탐욕스럽고 신보가 고약하기로 이름난 자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데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만 정작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는 위인이었지요. 변현감은 그 소문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뭐시? 거인이 호랑이를 부린다고? 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내린 기회로구나. 그 호랑이를 빼앗아 잘만 훈련시키면 사냥은 물론이요, 나를 위협하는 놈들을 겁주는 데도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한양의 높은 분들께 진상하여 내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변현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소문의 진원지인 지리산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느닷없이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변현감은 위세를 부리며 마을 광장으로 들어섰고 마침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돌쇠와 점박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돌쇠의 거대한 덩치보다 그 뒤를 얌전히 따르는 점박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바로 관아의 허락도 없이 흉악한 맹수를 기르고 있다는 돌쇠란 놈이냐? 변현감은 다짜고짜 돌쇠를 죄인 취급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순박한 돌쇠는 어리둥절하여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쇠는 맞사오나 점박이는 흉악한 맹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착한 일꾼입니다요. 그 말에 변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호랑이는 나라의 재산이거늘 일개 무지렁이 백성이 사사로이 소유하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중죄다. 당장 그 호랑이를 관아에 바치고 너는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점박이는 돌쇠가 목숨을 걸고 제압한 짐승이었지 결코 나라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부당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포졸들이 칼자루를 움켜쥐고 위협하는 바람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였기에 함부로 힘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꾹 참고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또 아니 현감나리. 점박이는 본래 사람을 해치던 흉악한 짐승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잡아 이제는 마을에 이로운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상을 주지는 못하실 망정 벌을 주신다는 것은 당치 않사옵니다. 내 이놈이 감히 관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고 호랑이를 끌고 가라. 변현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가 돌쇠에게 밧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까지 얌전히 엎드려 있던 점박이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변현감을 향해 온 산천이 떠나갈 듯 포효했습니다. 크와앙! 그 위세는 돌쇠에게 길들여지기 전 산의 왕이었던 시절의 기백 그대로였습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변현감은 말 위에서 굴러떨어질 뻔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점박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변현감의 목을 물어뜯을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잘한다, 점박아 하고 외쳤지만 겉으로는 공포에 질린 척 연기하느라 바빴습니다. 돌쇠가 점박이의 등을 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점박아, 엎드려. 괜찮다. 그러자 맹수 같던 점박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한 양이 되어 그 자리에 얌전히 엎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변현감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주인을 따르는 영물을 손에 넣고 싶은 욕심이 더욱 커졌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감히 관리를 위협하다니. 이는 영모에 해당한다. 저놈과 저 호랑이를 당장 끌고 가 옥에 가두어라.
하지만 포졸들은 점박이가 무서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변현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돌쇠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변현감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날이 제발 저희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은 그저 순박하여 세상 물정을 모를 뿐입니다. 만약 저 호랑이가 정녕 나리의 것이라 하신다면 저희 아들이 저 호랑이를 부려 나리께 큰 돈을 벌어다 드리게 하면 어떻겠사옵니까? 돌쇠 어머니의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변현감은 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돈을 어찌 번단 말이냐? 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깊은 산속의 산삼이나 값비싼 약재를 캐고 희귀한 짐승을 사냥하여 나리께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과 저 호랑이가 힘을 합치면 능히 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리하여 얻는 모든 이득은 나리께 바칠 터이니 부디 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마을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변현감은 잠시 주파나를 튕겨보았습니다. 호랑이를 빼앗아가는 것보다 돌쇠와 호랑이를 종처럼 부려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내 어미의 정성을 보아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좋다. 지금부터 너희는 내 소속이다. 매달 산삼 10뿌리와 녹용 20개, 그리고 호랑이 가죽석 장을 세금으로 바쳐야 할 것이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내 놈과 저 호랑이는 물론 이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말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산신령이라도 매달 그렇게 구해오기는 힘든 양이었지요. 명백한 착취였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돌쇠와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현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돌쇠의 어깨에는 이제 마을의 운명뿐만 아니라 탐과 놀이의 끝없는 탐욕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현감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시작된 이후 산골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사옵니다. 돌쇠는 밤낮 없이 점박이를 몰아 깊은 산속을 헤맸습니다. 산삼 10뿌리와 녹용 20개, 호랑이 가죽석 장. 이는 지리산 전체를 이잡듯 뒤져도 한 달 안에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양이었지요. 첫 달 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겨우 약속된 양의 절반 정도를 구해 변현감에게 바쳤습니다. 현감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약조한 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냐? 다음 달까지 2배로 갚지 못하면 내 놈의 가죽을 벗길 줄 알아라.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을 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대신해 돌쇠가 짊어진 짐이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다들 힘을 합쳐 돌쇠를 돕세.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사냥을 도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서서 도라지나 더덕을 캐어 보탰습니다. 비록 변현감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마음만은 돌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도록 지쳐 돌아온 돌쇠의 발치에 점박이가 다가와 제 머리를 부볐습니다. 돌쇠는 점박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박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한때는 산의 왕이었던 내가 이제는 탐과 놀이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러자 점박이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돌쇠의 손을 핥으며 나직하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 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힘으로 현감을 해치우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리하면 역적으로 몰려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기막힌 묘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 방법이 있었구나. 전바가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해야겠다. 며칠 후 돌쇠는 약속한 세금을 바치러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변현감은 책상을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네 이놈, 드디어 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돌쇠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 제가 빈손으로 온 것은 세금을 못 바쳐서가 아니라 나리께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더 귀한 건? 그게 무엇이냐? 돌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마침내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을 만드는 비법 말입니다. 불로장생이라는 말에 변현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놈, 지금 그 말이 사실이냐? 감히 나를 능멸하는 것이라면 내 놈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어찌 감히 나리를 속이겠습니까? 다만 그 약의 재료가 워낙 구하기 힘들어 나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약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살아있는 호랑이의 쓸개입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 백두산의 정기를 받은 백호의 쓸개여야만 하지요. 그리고 그 쓸개를 먹일 사람이 필요하옵니다. 돌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나리처럼 고귀한 분께서 그 약을 드셔야 마땅합니다. 제가 전박이를 이용해 백호를 산채로 잡아올 터이니 나리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백호의 쓸개를 취하는 날 온 고을에 큰 잔치를 열어 나리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 말에 변현감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늙어가던 그에게 불로장생의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 내가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좋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라. 내가 다 지원해주겠다. 그날 이후 변현감은 세금 독촉도 잊은 채 오로지 백호의 쓸개를 얻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고을에는 현감나리가 불로장생의 약을 먹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잔칫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가 들떴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큰 잔치상이 차려졌고 인근의 유지들과 백성들까지 구경꾼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현감은 가장 상석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돌쇠와 전박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돌쇠가 거대한 나무 상자를 짊어지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날이 마침내 백두산의 백호를 산채로 잡아왔나이다. 돌쇠가 상자의 문을 열자 안에서 흰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가 포효하며 뛰쳐나왔습니다. 그 위세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현감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어서 저놈의 쓸개를 꺼내 내게 가져오너라. 돌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약효가 제대로 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사옵니다. 먼저 약을 드실 분께서 직접 백호의 길을 제압해야만 합니다. 나리께서 저 백호의 이마에 손을 얹고 내 너의 기운을 취하노라 하고 3번 외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백호는 기운을 잃고 얌전해질 것이며 그때 쓸개를 취해야 약효가 온전하다고 하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불로장생의 눈이 먼 변현감은 아무 의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이 몸이 장차 신선이 될 터인데 일개 짐승 따위가 무서울 소냐. 그가 백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들어 이마에 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바가 지금이다. 돌쇠의 외침과 동시에 백호 옆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전박이가 벌떡 일어나 변현감의 뒷덜미를 물고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호 역시 으르렁거리며 변현감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잔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돌쇠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백호라는 놈은 돌쇠가 전박이를 시켜 잡아온 다른 산의 호랑이였고 흰 털은 밀가루를 칠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겁에 질려 버둥거리는 변현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탐관오리야.
내 놈의 탐욕이 결국 내 놈의 목을 조르는구나. 백성의 고혈을 짜내 불로장생을 꿈꾸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돌쇠는 옆에 있던 암행어사 출두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돌쇠는 몰래 한양으로 가 변현감의 악행을 고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를 가상히 여긴 임금이 암행어사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잔치 마당에 있던 구경꾼 중 하나가 바로 암행어사였지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고을 현감 변학출은 백성을 착취하고 국법을 어지럽힌 죄가 크다. 당장 저자를 파직하고 옥에 가두어라.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변현감은 점박이에게 물린 채 질질 끌려가 옥에 갇혔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암행어사는 돌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나라에 큰 해충을 잡았소. 임금께 아뢰어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벼슬을 원하시오? 아니면 큰 재물을 원하시오?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날이 저는 그저 이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점박이와 다른 호랑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놈들은 오늘 큰 공을 세웠으니 방면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단단히 이르겠습니다. 다시는 사람 사는 곳에 내려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산에서 평화롭게 살라고 말입니다. 암행어사는 돌쇠의 넓은 마음에 감복하여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갔고 점박이는 돌아가기 전 돌쇠의 손을 오랫동안 핥으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하옵니다. 그 후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지리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였사옵니다. 덩치만 큰 바보인 줄 알았더니 힘과 지혜 그리고 의리까지 갖춘 진정한 대장부였던 게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